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의 정치 밑줄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들 얘기들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민주당 돈봉투 의혹 파문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큰 악재를 만난 거고요. 예. 이거는 뭐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서 예. 당의 어쨌든 도덕성 혹은 예. 정당성 이게 이제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예.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투명해야 될 당내 경선에서 예. 일종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물증이 비교적 뚜렷해요. 예.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그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또 그 녹취록을 녹취했던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예. 이분이 이제 다른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예. 상당 부분 검찰에 이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분의 의원이 어쨌든 압수수색을 당했고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 특정이 됐는데 예.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다른 예. 이제 현직 의원들이 적게는 10명, 예. 많게는 20명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뭐 당이 일종의 이제 벌집 그 건드려 놓은 듯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을 요청했는데 예. 지금까지는 송 전 대표는 뭐 조기 귀국할 뜻이 없어 보이는데 예. 그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법률적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떠나서 예. 전 대표로서 당 전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이제 그걸 외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결국 이제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시점, 예. 그리고 지금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의원들이 뭐 예. 줄줄이 소환되는 시점, 예. 그 시점이 더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라면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사실 무슨 얘기가 많이 돌았을 법도 한데 있었습니까? 그런 게? 뭐 여러 풍문이 있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쨌든 일종의 이제 검찰공화국 이렇게 가져갈 텐데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상당수가 아마 감옥을 가게 될 거다. 이런 류의 풍문도 예. 있었고 또 이정근 씨가 그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을 때 예. 일종의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거다라는 이제 흉흉한 그런 예.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 소문이 이제 현실로 예.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 3만 개 정도의 수년간에 걸친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예. 뭐 검찰이 그걸 다 포렌식을 했는지 예. 그 중에 유의미한 이 부정의 정황을 예.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민주당으로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쨌든 예. 그 녹취록은 검찰 손에 있는 예. 거고 일단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단호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예.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여론의 비판, 예. 더 큰 내부의 악재 이런 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제적인 조치가 뭐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민주당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그냥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러다가 그거 드롭하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내부 조사가 좀 어렵죠. 뭐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예. 뭐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고 예. 괜히 이제 어설프게 조사해 가지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예. 이제 그걸 뒤집는 검찰의 예.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당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체 조사는 포기하고 어쨌든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예. 또 대국민 사과만 가지고 이 문제가 예. 해결이 될 거냐 예. 저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예. 지금 돈을 조성해서 그 정치자금을 부정 공여한 예. 당사자로 지목된 두 의원에 대해서 예. 이제 모종의 조치 그게 징계가 됐든 예. 이 탈당 권유가 됐든 예. 출당이 됐든 예. 이런 정도의 강도 높은 어떤 이 단절의 의지를 보여야 예. 그나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지 우물쭈물 하다가는 예. 당 전체가 끌려 들어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말대로 지금 수습을 하려면 송영길 전 대표 빨리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아직까지는 그럴 뜻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조만간 그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는데 입장 표명대로 하더라도 예.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예.
상세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검찰이 소환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수사에 응해야 돼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당을 생각하는 전직 당대표로서의 마땅한 처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뭐 거기에 그 천년만년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7월이면 오게 되는데 이게 그때까지 뭐 이렇게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를 피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결백하다고 얘기한다면 귀국해서 그 결백을 증명하고 또 당원들이나 또 당의 구성원들도 좀 안심시키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이게 뭐 외국에서 기자회견 한번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는 결백하고 무관하다 이걸 증명할 수도 없고 이게 마냥 피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송 대표와 송 전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친한 관계, 밀월 관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뭐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송영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대선 이후에 원래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내놓은 자리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선을 좀 그었어요. 대국민 사과하고 송 대표한테 빨리 귀국해서 결자 해제해라. 근데 송 대표는 뭐 그럴 의향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과거의 밀월 관계였던 뭐 긴밀한 관계였던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의 대표입니다. 결국 이제 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지 그런 뭐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했던 그런 것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일종의 이중잣대 아니냐. 이재명 대표 본인 문제는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야당 탄압이라고 당 전체가 나서서 방탄 프레임을 치고 대응을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왜 또 다 개별적인 그런 의원들이나 당사자들의 책임을 돌리냐 이런 불만이 내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소는 좀 곤혹스러운 대목이 있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그거고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 서서 원칙적으로 선을 그을 건 긋고 명확히 처리할 건 해야 되겠죠. 두 분 얘기해서 그런데요. 원래부터 송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친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친해진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뭐 서로 서 있는 위치가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뭐 국회의원 인천에서 하시다가 또 인천시장 하고 또 당대표 됐고 이런 경로였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하다 경기도지사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도 그 지난 대선 이전에 그 대선 후보 경쟁을 앞두고서 일종의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파장 교수님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 이건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도 그 정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냐를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에 서서 그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하지 않고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과거에 2012년에 2008년도에 있었던 당시에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의 그 돈봉투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로 인해서 결국 박희태 전 의장이 이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이게 뭐 관행이었다 이런 걸로 뭉갤라 그랬는데 뭐 검찰 수사에서 그런 게 통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2012년도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심각한 문제고 근데 당시보다 더 심각한 건 당시에는 1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박희태 전 의장이 인출을 했는데 그중에 용처가 확인된 건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 원을 줬다. 이거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도 이제 그 사단이 났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민주당의 그 이 도덕성, 정당성 이런 게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고 15년 만에 정당 내에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걸 예의주시할 거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이제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원래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그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이제 뭐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예.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고 요즘엔 잘 모이지도 않고 예. 또 온라인 투표로 하고 그러니까요. 특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단체로 모여서 술을 마신다는 이런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우리 정치권 내에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좀 충격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아니 뭐 300만 원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100원도 안 되죠. 국회의원은 등록된 정치 후원금 계좌를 통해서 받지 않는 돈은 그 돈이 30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3만 원이어도 그거 다 불법입니다.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액수의 많고 적음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비교를 하거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위법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물증이 뚜렷하다면 그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고 이렇게 봤더니 지난 70년간 쌓인 채무가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보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발언 꺼냈을까요? 일단 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특히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을 이렇게 미리 탕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재정준칙법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현 정부도 더 취한 감세 조치 그게 우리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대목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뭐 그 줄어든 세수에 맞게 지출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합당한 그런 이 말하자면 조세 체계를 갖출 건가 이런 차원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 때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정부 때는 재정을 늘려서 어쨌든 뭐 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어서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뭐 그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현 정부의 기준이나 원칙은 뭐냐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뭐 지난 정부 탓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 이런 발언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특히 여당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별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유산 그중에 이제 부정적인 유산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시험대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가 올라간 거지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것도 다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라는 거는 뭐 국민들이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최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잇따른 그 외교상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의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근데 이런 모습에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개선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지난 정부 책임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대통령실의 새 의전 비서관 임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합당한 경험과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거냐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대통령 부인과의 배우자와의 그 사적 관계가 더 많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게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의전비서관이 그만둘 때 좀 석연치 않았잖아요. 그 외교안보 라인이 쭉 물러나는 과정이 그때부터 이제 소문은 돌았는데 아마 정부 여당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씨 사례도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외교관이 아닌 의전비서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분들은 대통령의 측근이었지 부인의 측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 2012년도 대선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해서 2017년 대선도 참여를 했고 그 사이에도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가까이서 보좌를 했고 2020년 들어서야 비로소 의전비서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승희 씨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승희 행정관은 글쎄요. 저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뭐 그런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풍문도 많고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입지는 더 강화되지는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게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냐 영부인의 의전비서관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마이웨이 하겠다. 지나치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사 분간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나올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또 그걸 보면서 더 입지가 강화되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 아까 드려본 건데요. 그런데 영부인의 입지가 강화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지 영부인은 공인도 아니고 국정 운영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옆에서 내조하고 보좌하는 거지 영부인의 입지가 강화된다. 영부인의 활동이 대통령보다 더 두드러진다. 이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예. 교수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